저소득 국가가 중소득 국가로 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예. 재산권의 확립, 어떤 이제 그래야지 사적 소유라든가 인센티브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초등교육의 보급, 그다음에 기업의 등장, 이런 교육의 확장 이런 네. 것들이 중요한데 중소득 국가가 고소득 국가로 갈 때 가장 중요한 걸로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건 두 가지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하나가 R&D 투자 비율, 또 하나가 고등교육 수준을 얘기를 해요. 결국 같은 얘기네요. 그렇죠. 어. 특히 한국은 고등교육, 대학 이상의 교육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대학 등록금을 동결했다는 얘기는 고등교육 예산 증가를 막은 거랑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은 세상의 변화를 쫓아가려고 노력하지 말고 싼 맛에 졸업시키는 게 교육 정책의 목표가 된 거랑 같다는 거죠. 네, 신성장경제연구소 최병천 소장의 불평등 연구 듣다 보니까 불평등 연구라기보다는 불평등 탐험에 가까운 과거에 불평등은 왜 생겼고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만나보죠. 최병천 소장님 이미 오셨지만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생각보다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불평등을 없애려는 다양한 시도는 있을 수 있으나 불평등의 축소도 빠를수록 좋다. 네. 암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조기 교육, 조기 발견, 조기 검진이 중요하듯이 교육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 해주고 계신 거네요. 네네. 뭘 좀 가르쳐 주면 그 애초부터 소득 차이가 좀 덜 날 것이냐. 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는 연장으로 네. 실제로 수출과 일자리는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기술과 좀 연동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기술을 크게 그냥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4개로 나눠서 저기술, 중기술, 고기술, 첨단 기술 네. 이렇게 이제 발음하기 편하게 4개로 나눈다고 치면요. 저기술과 중기술의 수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어요. 한국에서. 우리나라는 그렇겠죠. 네, 우리나라가. 인건비 올라가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고기술과 첨단 기술의 수출이 늘어나고 실은 일자리도 큰 틀에서는 같은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여기 밑에 하얀 거는 상대적으로 저기술 일자리고 여기 진한 검정색은 첨단 기술, 고기술 일자리인데 첨단 기술, 고기술 일자리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지금 써볼 수 있는 정책은 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다음에 석사, 박사 예. 과정이라고 치면 한국이 고소득 국가가 된다는 말과 한국이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상향 이동한다는 말과 한국 국민들이 이제 고학력자가 많아진다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변화에 맞춰서 대학에서 적절한 인력을 공급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환경도 바뀌고 예. 반도체도 점점 이제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라든가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하다가 지금 이제 파운드리 반도체로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예. 그거를 떠받쳐주는 인프라가 필요한데 과연 그 대학이 그런 걸 이제 따라오고 있는가? 해서 실은 대학 입장에서는 아니 이공계생 졸업한 친구들 뽑아서 우리가 다시 완전히 그냥 가르치고 있다라는 원망이 되게 크거든요. 기업 현장에서는. 그러면 그런 기업의 목소리를 최대한 협의하는 구조를 갖춘다든가 대학 교육에서 왜냐하면 이 결국은 일자리라는 건 이런 기술의 상향 이동 및 기업이 상대적으로 대학이 변화에 더 민감한 집단인지 기업이 더 변화에 민감한 집단인지 생각하면 당연히 지금은 기업이 더 민감한 집단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나 박정희 정부 때는 우리나라가 추격형 경제였기 때문에 외국에서 하던 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야 공업고등학교 많이 만들어를 빨리 의사결정하면 효과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계속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 기업의 목소리가 대학 교육에 얼만큼 많이 반영될 수 있는지 또는 뭐 제가 이제 부분적으로는 기업이 대학을 운영하게 한다든가 네. 실제로 이제 그 기업이 뭔가 대학과 연계를 잘 갖추는 우리 뭐 실리콘밸리의 근처에 있는 스탠퍼드 대학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 스탠퍼드를 하다가 창업을 해가지고 하고 다시 또 그 졸업한 창업 성공한 사람 다시 또 대학에 기여를 하고 이런 식의 상호 순환 과정이 있는 건데 예. 한국에서도 이제 이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크게는
대학과 연계하는 교육 정책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실험할 필요가 있다. 부분적으로는 기업이 대학을 운영하는 것도 해보고 포항공대 같은 경우도 해당할 수 있는 거죠. 예. 물론 이 포항공대는 운영 방식은 좀 다르지만 기업이 대학을 운영하면서 이러저런 인센티브를 주되 다만 조건을 좀 뭔가 기술 상향 이동이라든가 아니면 계층 사다리를 좀 부분적으로 반영한다든가 아니면 서울시는 예산이 50조 가까이 되거든요. 예. 경기도는 한 25조 원 가까이 되는데 서울시나 경기도 정도의 규모를 갖는 인구 1,000만 또는 1,000만 이상이 되는 네. 여기에 지방 정부들은 사실상 도시국가 수준의 규모를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다른 나라로 보면 이런 경우는 기업과 연계해서 제가 이제 서울시 정책보좌관 할 때 좀 해보고 싶었던 건데 이제 기간이 짧아서 결국 못했었는데 기업 쪽에는 대기업이라든가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기업에는 사회 공헌 사업을 하는 데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 뭐 삼성이나 현대나 LG 뭐 이런 데서는 자체 기술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좀 거기에 애로사항이나 협조사항들을 좀 참고해가지고 정책을 핀다든가 아니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립대를 좀 활용해서 서울시립대가 서울시 산하 대학이거든요. 예. 그런 걸 해가지고 이런 이제 어떤 기술과 연동되는 교육 정책들을 좀 과감하게 하고 중앙 정부에서는 지금 수도권 정원제 문제가 있어요. 수도권에는 학생을 얼마 이상 늘리면 안 된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좀 예외를 해준다든가 우리나라에 중국인 유학생들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TO를 좀 별도로 산정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학이 재정 압박을 받아서 중국인 학생들을 막 유치하면 이거는 이제 TO랑 별개로 상관없이. 이제 했었 가지고 중국인 유학생이 되게 많아진 측면이 있는데 이런 거 부분들을 어떤 이제 기술, 기업, 변화하는 환경과 링크되어 가지고 지방 정부라든가 아니면 부분적으로는 기업한테도 그 기회를 주고 부분적으로는 지방 정부와 기업이 같이 하고 부분적으로는 중앙 정부가 또 기업과 같이 한번 한다든가 그런 정책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례로는 제 조카가 네. 한 4년 전쯤에 네. 이제 군인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조카가 한국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야 군대에서. 네. 조카야 너는 왜 열심히 한국사 공부를 하고 있냐 했더니 휴가를 준다는 거예요. 한국사 공부를 하면 네, 한국사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면 한국사 자격증이 있대요. 네. 그래서 군대에서 열심히 한국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희 조카가. 어. 그래서 실제로 한국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휴가를 갔어요. 음흠. 그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도 창업으로 유명한 나라인데 이스라엘의 창업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군대에서 네트워크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군복무가 의무니까. 그렇죠. 음. 그런데 소대장님하고 같이 작업 뭐 이런 거 그런 거 일종의 그리고 이제 뭐 거기서 학과별로 이제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기공고 나온 사람이랑 예. 반대체 공고라든가 뭐 컴퓨터 공학이라든가 이렇게 한 사람들이 같이 창업을 한다든가 예. 어떤 사람 마케팅 전문가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무 전문가도 있을 수 있고 음. 우리나라에서 저희 부모님 세대 때 음. 남성 문맹률과 여성 문맹률이 격차가 거의 절반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남성 문맹률이. 예. 혹시 왜 그랬는지 아세요? 남성이 문맹률이 낮았겠죠? 2배 가까이 낮았다는 거예요. 한 남성이? 절반 가까이. 남성의 문맹률이. 그러니까 남성이 더 배웠다는 얘기죠. 그렇죠. 문맹률이 훨씬 더 적은 거죠. 학교를 딸은 잘 안 보냈으니까 그렇겠죠. 그런 것도 있고 군대에서 맞으면서 배웠다는 거야. 아, 각야거결을. 네. 아, 그랬어요? 그래서 군대가 실제로 군대의 성격이 있었다는 거야. 군대학교? 네, 뭐 우리 이렇게 우리 무슨 대학 갈 때. 그래서 남성들은 물론 이제 가부장제적인 문화에서 남성들 더 많이 보낸 측면도 있었지만 군대 가서 글을 배운 사람도 많다는 거야. 그 이제 좀 저희 완전 아버님 세대 때는. 예. 그러면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에서 제국의 질서, 세계화의 양상, 우리가 기술의 변화라는 세 가지를 할 경우 네. 힌두어를 배우면 일주일 휴가를 준다든가 아니면 뭐 베트남어를 배우면 뭐 좀 휴가를 준다든가 군대에서. 아하. 그러니까 하다못해 군대 정책도 또는 뭐 군대에서 창업을 해가지고 군대에서 창업 실험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네. 참고로 제가 이제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군대에서 그런 창업 관련된 걸 지금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들이. 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좀 더 대규모로 늘려가지고 그리고 뭐 군대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코딩 또는 다양한 좀 프로그램들을 만든다든가 코딩이나 프로그램 제작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좀 따라갈 수 있는 예. 그러면 군대에서
지금 많은 남성들이 어떤 젠더 갈등에는 내가 군대 가서 이 중요한 시기에 좀 뭔가 이러저런 불이익이나 어떤 시간적인 좀 한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 있는 건데 군 본연의 역할은 다 하되 그것을 뭐 침해하지 않는 걸 하되 플러스 알파로 군을 계층 사다리 공간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하나의 예시로 든다고 치면. 그러니까 군에서의 여가 생활을 활용하는 게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거를 활용해야 될 만큼 이런 계층 사다리의 이동성을 강화하는 데는 교육이 중요한 것 같다. 맞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네. 세계화랑 제국의 질서와 링크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외국어 교육으로 봐야 돼요. 1순위는 영어로 봐야 되고 그래야 또 나머지는 이제 등등인 거니까. 지식 습득이 될 테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영어와 관련돼서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 예컨대 현재 1순위는 공교육을 내시라는 거예요. 어떤 영어 공교육을 내시라는 건데 그것이 여차저차한 이유로 잘 작동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뭐 여러 가지 교육 어떤 주체들과의 관계에서 이해관계가 첨예가지고 어렵다. 네. 1순위는 영어 공교육을 내시나 하지만 2순위로는 방과 후 교육이라도 제대로 하자. 한때 2000년대 중후반에 핀란드형 공교육이 유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교육 관련 담론 중에서 핀란드형 공교육의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방과 후에 나머지 교육을 교사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수학에 집합이 있고 함수가 있고 방정식이 있고 미분이 있고 적분이 있으면 네. 요 문제별로 5가지 분야별로 10개씩 문제를 냈는데 이 친구는 집합은 잘 알고 함수 방정식은 잘 아는데 미분을 잘 모른다. 네. 그럼 이거를 이 친구를 성적을 매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친구는 다른 건 아는데 미분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미분을 방과 후 교육을 해준다는 거야. 아하. 그러니까 핀란드 교육은 서열을 매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친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알아야지 추가 교육을 시켜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나머지 교육 그거를 현직 교사 선생님이 해주시든 아니면 교사 선생님이 이런저런 이유로 뭐 이 업무가 과도하든가 아니면 이제 그 과목이 좀 다르든가 그러면 예. 방과 후 설령 비정규직 교사를 부분적으로 쓰더라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실은 그거 역시도 이러저런 이유로 어려운 점이 있을 경우는 하다못해 학원 쿠폰이라도 주자는 거죠. 사교육이라는 측면과 계층 사다리라는 측면이 충돌할 경우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사교육이라더라도 학원 쿠폰이라도 주면 이 친구가 이제 영어 교육이라든가 해서 나중에 이제 어떤 가정 형편이 좀 어렵더라도 예. 이제 어떤 그런 이제 격차를 줄이는 측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층 사다리를 중심으로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계속 찾아 나가는 어떤 정책적 접근. 그것이 훨씬 더 어떤 책임 있는 어떤 정책적 접근이라고 보는 거죠. 뭔가 갈등을 하나 넘어야 되겠네요, 그건. 그렇죠. 그리고 그 갈등을 약간 정면으로 공론하고 논쟁하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예를 들면 영어 공부를 좀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네. 저소득층의 계층 사다리의 더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어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하면 영어 교육을 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학 입시에서 영어를 많이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부 안 하잖아요. 그 누구도. 네네. 그런데 대학 입시에서 영어를 많이 반영하려고 하면 영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우리가 필요한 지식이 아주 기초 지식이 아니라 글로벌 지식, 세계화 지식이라면 고소득층이 더 가르치기 쉬운 과목 아니겠습니까? 영어라고 하면. 네네. 그걸 이제 공교육이 따라가겠으나 우리는 그거의 비중을 높이는 것 자체를 그러면 부자들만 좋은 대학 가잖아. 안 돼라고 해서 자꾸 비중을 낮추고 있는데 계속 서로 그럼 악순환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런데 영어 교육인 경우 비중을 높이는 거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네. 우리 왜 가끔 공무원 시험에서 무슨 연도 무슨 뭔지도 잘 모를 책들의 연도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황당무계한 왜냐하면 떨어뜨리기 위해서.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초 역량을 기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영어를 뭐 말하기, 듣기, 그러니까 듣기, 말하기, 이제 읽기, 쓰기 이런 게 있을 경우 지금 이제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거에는 말하기 분야와 네. 쓰기 분야
그리고 그것을 일정한 소양 정도만 가르치면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어떤 그 물론 이제 이게 절대 평가로 좀 바뀌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거를 실제로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떤 이제 변별력 또는 떨어뜨리기 위한 목표에 강조점을 두기보다는 이제 실제로 역량을 가르치는 거에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걸 중심으로 교육 체계를 개편해야 대한 문제가 연동돼 있는 거죠. 역시 그렇게 바꿔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 문제가 걸려 있을 수는 있죠. 그럼 당연히 회화 네, 내지는 실제로 활용 그렇죠. 이게 더 중요할 장문 거고 같은 거나 이제 낮은 수준이라도 그런 거는 원어민과 많이 접촉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그게 부의 대물림이다 그런 얘기가 나올 텐데 아무튼 방향성 그거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극복해야 된다.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 상승한다는 얘기와 한국의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지위가 올라간다는 얘기와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 실은 이제 교육 수준이 높아진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단계가 뭐 1,000달러, 5,000달러, 10,000달러, 20,000달러, 30,000달러가 있다고 치면 그게 네. 결국은 국민의 대부분이 초등학교이던 시절에서 중학교이던 시절로 가고 그다음에 고등학교이던 시절로 가고 대학교로 가는 시절과 사실상 비슷한 측면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현재 약 35,000달러의 소득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그러면 점점 고등교육, 대학 교육이 중요해지는 거죠. 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의 교육이 얼마만큼 내실화되는지 문제가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국가의 발전 성장 단계에서 저소득 국가가 중소득 국가로 발전할 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제도 연구와 예. 중소득 국가가 고소득 국가로 갈 때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에 대한 이제 경제학의 연구들이 있는데 저소득 국가가 중소득 국가로 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예. 재산권의 확립, 어떤 이제 그래야지 사적 소유라든가 인센티브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초등교육의 보급, 뭐 그다음에 기업의 등장, 이런 교육의 확장 이런 네. 것들이 중요한데 중소득 국가가 고소득 국가로 갈 때 가장 중요한 걸로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건 두 가지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하나가 R&D 투자 비율, 예. 또 하나가 고등교육 수준을 얘기를 해요. 결국 같은 얘기네요. 그렇죠. 어려운 그래서 공부 많이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기업이 투자하는 게 R&D라면 사람의 투자하는 게 고등교육으로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고등교육과 R&D 수준이 현재 대한민국이 35,000달러라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35,000달러 미만에 있는 사람이 35,000달러로 오는 방법이기도 하고 한국이 그 다음 단계로 네. 4만 5만 단계로 올라가는 단계도 결국은 고등교육과 R&D 시스템이 얼마만큼 잘 갖추어져 있는가 예. 그리고 거기서 뭔가 이러저런 개혁들을 해내는가 이게 결국 관건이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거랑 연결시켜 주는 게 이제 결국 계층 사다리 정책이랑도 연결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교육 정책이 산업 정책의 성격, 계층 사다리 정책의 성격, 교육 정책의 성격이 복합적으로 가지는 측면이 있는데 특히 한국은 고등교육, 대학 이상의 교육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 초등 대비 고등교육의 배율을 보면은 네. OECD 평균, OECD 국가가 뭐 대략 한 5개 국가 조금 더 되는데요. 초등교육을 1배로 놓고 보면은 초등교육 대비 고등교육이 그러니까 초등학교보다 대학교의 교육비가 1.8배 정도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다른 나라들은 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인데요. 네. 우리나라는 초등학생한테 1배를 지급하면 대학생한테는 0.9배를 지급하고 있어요. 예. 우리 당연하게도 그러니까 초등학생만도 못한 대학 교육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셈인 거죠. 그리고 상대 비율을 보면 OECD 평균 전체를 100으로 봤을 경우 우리나라 초등학교 비용은 130%가 약간 안 되게 이제 오히려 더 많은 편이에요. 네. OECD와 비교를 할 경우. 그런데 이제 고등교육 같은 경우는 OECD 평균을 100으로 놨을 경우 한국의 상대 비율은 65%로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고 이것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한국은 초등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이 고등교육에 들어가는 예산보다 많기도 하고 반대로 고등교육에 엄청나게 투자를 안 하고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인 거죠. 결국 대학 교육에 투자를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2011년 이번에 혹시 교육부 장관이 누가 되신지 혹시 아세요? 최근에 교육부 장관을 되신 분이
아주 예전에 하시던 분이 새로 백하시 네, 이제 예. 다시 하셨는데 한국 정치에서 흔치 않은 경우죠. 이주호라는 분이 이제 네. 교육부 장관 하셨어요. 음. 원래 이제 교육 경제학 네. 하시고 뭐 그랬던 분인데 음. 2011년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때 이제 이러저런 학생들이 이제 시위 같은 거 하면서 등록금 좀 싸게 좀 해줘라, 반값 등록금 같은 거 해줘라 시위를 하니까 당시 교육부 장관이었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네. 현재 교육부 장관이기도 하신 분이 마침 11년 전에 네. 등록금을 동결을 했어요. 음. 대학 등록금을. 그래서 2011년의 대학 등록금과 2022년 대학 등록금은 똑같아요. 네. 아주 신기한 현상인데요. 왜냐하면 2011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대략 평균적으로 한 3% 정도는 넘는다고 봐야 되고 물가도 한 2% 이상 뛰었으면 그럼 한 50%는 올랐어야 되는 거예요. 100% 이상 네. 올랐어야 되는 거죠. 예. 실제로. 그리고 뭐 우리 최근에 부동산만 해도 보통 2배 정도 올랐잖아요. 한 5년 6년 동안. 그 얘기는 뭐냐면 대학 등록금을 동결했다는 얘기는 기업과 국가의 경제 성장률의 상관관계가 제일 높은 게 R&D와 고등교육인데 네. 고등교육 예산 증가를 막은 거랑 같은 거예요. 음. 고등교육의 그러니까 R&D 투자가 높아야지 기업이 더 성장하게 되고 예. 새로운 기술 혁신도 하고 신시장도 개척하고 하면서 뭔가 글로벌 경쟁에서의 뒤처지지 않는 건데 한국의 교육은 등록금 동결 정책을 쓰면서 정부가 이제 반값 등록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건데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사회 변화에 필요한 어떤 특히 이공계 같은 경우 네. 이공계는 시설도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그리고 유명하고 유능한 교수님들도 영입을 해야 되고 그럼 네. 연봉도 많이 줘야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들도 더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교육 프로그램도 어떻게 하면 그냥 설교식 강의와 좀 별개로 이러저런 다양한 어떤 그 교육 방법론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돈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은 세상의 변화를 쫓아가려고 노력하지 말고 싼 맛에 졸업시키는 게 교육 정책의 목표가 된 거랑 같다는 거죠. 실제로 저소득층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장학금을 늘리거나 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그게 아니라 등록금을 동결시켜 놓고 대학이 받아가는 돈 자체를 동결시켜 놓으면 아니 대학이 받아나가는 걸 떠나서 걷는 돈을 동결시켜 놓은 거죠. 예. 그러니까 정부한테 받아가는 게 있고 그거와 별개로 학생한테 걷는 게 있는데 네. 학생한테 걷는 걸 동결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을 늘리기는 했습니까? 그러면 늘리긴 늘렸죠. 과거에 비해서. 그 말은 대학이 결국은 대학의 교육 예산은 늘었다는 뜻이네요. 아니죠. 정부 입장에서 좀 늘어난 거고 대학의 재원 중에는 등록금이 있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투자했던 비용이 있고 정부로 받는 게 있을 거잖아요. 네. 정부로 받는 것만 늘어났다는 거죠. 전체가 늘어난 게 아니라. 등록금은 동결됐고. 그렇죠. 그러니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을 감안하면 실질로는 줄었다. 엄청 줄은 거죠. 그러니까 교육의 질을 함양하는 거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다. 그렇죠. 예전 같으면 대학 때 뭘 배우든 말하든 공업고등학교에서 숙련된 인력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였으니까 그거는 우리의 정책의 관심사가 아닌데 지금은 오히려 고등교육이 얼마나 정교하냐에 따라서 경제 발전과 소득이 증가하는 게 결정될 텐데. 그렇죠. 우리나라가 1인당 5,000달러에서 10,000달러 할 때는 고등교육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교육이 매우 중요할 수 있는데 지금 뭐 30,000달러, 40,000달러 언저리에 있을 때는 결국 대학 교육의 질이 어떤지가 핵심인 거고 예. 예컨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보여주려면 삼성전자라든가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이 첨단 산업에서 잘 되려면 궁극적으로는 무엇과 같은 거냐면 스탠퍼드 대학이나 MIT라든가 이런 뭐 조지아 공대라든가 이런 아니면 중국의 칭화대라든가 예. 그런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대학과 버금가는 대학 경쟁을 가질 수 있느냐와 같은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업과 대학을 한 팀으로 봐야 되는 거죠. 기업의 수준과 대학의 수준과 R&D의 수준은 기술 과학 및 과학을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이 R&D 대학 기업을 하나의 팀으로 봤을 때 글로벌 탑티어가 돼야지 같이 연계되면서 같이 발달을 하는 거지. 칭화대 스탠포드대는 등록금이 우리보다 더 비싸요? 비싸죠. 그게 감당이 됩니까 학생들에게는?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예. 저는 이제 미국식 어떤 무상교육 음. 또는 유럽식 무상교육, 이제 한국식 무상교육 또는 네. 뭐 무상까지는 아니지만 미국식 교육복지, 유럽식 교육복지, 한국식 교육복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우리가 먼저 유럽을 먼저 말씀드리면 음. 유럽은 국공립대 비중이 높거든요. 국공립대 비중이 높고 정부 재정으로 결국 이제 커버하는 경우가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품질이 높다면 정부가 돈 많이 쏟고 있는 것보다 우리나라보다. 그렇죠. 그런데 유럽 같은 방식을 도입할 경우에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건데 등록금이 저렴해서 더 많은 친구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반면 그것은 장점이고 네. 단점은 유럽에서 지금 경제 성장률이 1%가 넘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정부 재정이 부족해지면 대학 교육의 같이 수준도 걸리는 같이 거죠. 몰락한다. 네, 그래서 재정 기반 결국 정부 재정 기반 교육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정부 재정이 취약해지면 결국 정부 재정이라는 건 예산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예산이라는 건 결국 큰 틀로 보면 경제 성장률과 연동돼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유럽은 여러 가지 뭐 단일 통화의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1%가 넘는 나라가 많지 않고 다 대체로는 1.5% 미만에 있는데 그러면 결국 교육비 증가 역시도 1% 언저리에서 이제 같이 락이 걸리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대학 좋은 시절도 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이제 장점인 측면도 있지만 단점인 측면이 상당히 작동을 하고 있고 미국은요? 미국 방식은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은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많은 편인데 예. 그런데 미국의 등록금 제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게 이제 미국은 사실상 이제 이 장학금 제도가 많이 발달해 있고 근데 장학금의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가 보면 그 학교를 졸업했던 선배, 그러니까 학교 출신 기업인이라든가 사회에 명망적인 성공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부금을 내거든요. 네. 기부금을 내면 심지어는 기여입합제 같은 것도 작동을 하는 거죠. 그 기부금이 사실상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예를 들면 한 100억을 받아서 자녀를 그 학교의 명문대에 입학시켜주는 대신 그 100억으로 나온 돈을 다른 방식으로 쓰는 거죠. 장학금을 지급한다든가.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친한 선배님 중에 한 분 중에 80년대 초반 학번이고 학생 운동을 빡세게 해가지고 감옥을 2번 갔다 왔어요. 네. 그래서 미국 하버드대를 갔는데 갈 때 본인의 이제 자기소개서라든가 등등을 쓰는데 뽑혔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감옥 갔다 왔다는 게 하버드대를 들어간 어떤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을 했어요. 하버드대 입학 사정관은 왜 그 경력을 높이 평가했습니까? 일종의 민주화 운동 지도자로 본 거죠. 아. 예컨대 우리가 넬슨 만델라 같은 사람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시절에 네. 넬슨 만델라 인생의 상당 부분을 감옥에서 보냈었거든요. 그런 분인 줄 알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대학들이 한국에서 80년대 학생 운동했던 출신들을 네. 이제 뭐 그래서 이러저런 장학금을 주는 경우도 있고 이제 장학금을 안 주는 경우도 있을 텐데 네. 그래서 매우 소수가 감옥에 가는 줄 아는 모양이군요. 꽤 많은 분들이 감옥에 갔는데 우리는 많기도 하지만 또 이제 인구 전체를 보면은 또 소수이기도 한 거죠. 왜냐하면 뭐 몇십만 명이 감옥을 간 건 아니었으니까 상대적으로 많았긴 하지만 네. 그래서 그렇게 일종의 근데 이 미국의 기부금 입학제 제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제3세계 민주화 운동 지도자들 한국뿐만 아니라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제3세계의 많은 민주화 운동 지도자들이 미국 대학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실은 미국이란 그리고 하버드 그러니까 우리 하버드 대학도 마찬가지고 스탠퍼드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철도왕이 만든 대학이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네. 우리나라로 치면 큰 약간 재벌 같은 분들이 만든 대학인 건데 예. 결국은 이제 어떤 큰 이제 어떤 기부금 제도도 작동을 하고 기여 입학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대신 부자에 대한 어떤 칭송, 인정을 약간 맞바꾸고 있다고 봐야죠. 당신이 부자 된 건 참 훌륭한 일이야. 좋아요를 눌러주고 돈을 내라고 한다. 그렇죠. 대신 뭐 돈 좀 많이 내. 그러면 그렇게 많이 거둔 돈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제3세계 이후에 어떤 민주화 운동 지도자의 자질이 보이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이제 네트워크를 쌓기 위해서 미국 입장에서도 그래서 미국은 미국 방식의 어떤 이 부의 순환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이 작동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전통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등록금이 각 가정의 부담이었던 거죠. 정부도 잘 안 주니까. 그렇죠. 그런데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무상급식이 쟁점이 되면서
정치권의 복지 논쟁이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음. 2010년 지방선거 때 무상급식이 분기점이었다 볼 수 있는데 네. 그 분기점의 연장으로 2011년 반값 등록금 정책이 도입되고 또 한편으로 등록금 동결 정책이 도입된 거죠. 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등록금이 올라가면 이미 지금 반값 등록을 하고 있어요. 예. 등록금이 200만 원 편의상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200만 원일 때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 비율과 등록금이 400만 원일 때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재정의 비율이 2배가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반은 정부가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정부는 본인의 정부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야 등록금 올리지 마. 그러니까 건강보험을 정부가 재정으로 보조하고 운영하다 보니 그 의료 기술이나 이런 거 도입하는데 부정적이거나 보수적인 거와 똑같네요. 그러다 보니 우리 의료의 평준화는 이루어졌을지언정 그 품질에 대해서는 매번 말이 많잖아요. 의사 만나면 2분 진료니 뭐니. 뭐 맞습니다. 비슷한 구조네요. 예. 그렇죠. 그게 우리 이제 흔히 경제학에서 말하는 가격 통제 정책의 효과거든요. 예. 가격을 더 좋은 품질이든 나쁜 품질이든 관계없이 가격을 획일적으로 정해놓으면 네. 이제 그 가격 이하에서만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다만 건강보험 제도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거를 이제 급여 항목이라고 표현하고 네. 비급여 항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급여 항목이 현재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한 62%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38% 정도는 비급여 항목이니까 건강보험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을 급여라고 무엇을 비급여를 할 건지. 비급여는 자기가 직접 비용을 좀 부담하는 거를 중심으로 네. 하고 예. 꼭 필요하지 않은 필수 의료까지는 않은 거를 좀 염두에 두는 거고 급여는 이제 이거는 사실상 필수 의료의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그런 이게 이제 딱 단도직입적으로 항상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무엇을 좀 절대시하기보다는 그 균형을 추구하는 게 항상 중요한데 그래서 한국의 교육 정책에서는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초등학교 교육에 이제 의무 교육,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고등학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적으로는 직업 훈련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이 중요했다라면 현 시점에서 한국에서 중요한 정책은 가장 큰 덩어리는 대학을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대학이 기업과의 관계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면 왜 못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당장 우리가 시급하게 토론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정책적으로 등록금 동결 정책은 나쁜 정책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 장학금 정책을 활용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건 필요한 정책이라는 거는 전제로 네. 동결 정책은 지금쯤 없애는 거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재정을 더 써야 되거나 네. 아니면 학생들이 부담하는 등록금이 늘어야 되거나 네. 둘 다이거나. 그렇죠. 대학 교육을 우리가 의무 교육으로 하지 않는 이상 아예 대학을 이제 과거 초등학교처럼 예. 모든 국민은 대학을 가고 대학을 안 갈 경우는 처벌한다. 법적으로. 네. 이 정도로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고등교육은 이제 약간 좀 어떤 지위 상승과 연동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일정 정도는 자기 부담의 원칙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 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걸 좀 더 강조점을 줘야 되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좀 자비 부담으로 하는 걸로 가야지. 왜냐하면 지금 고등학교까지는 그걸 한 거거든요. 어떤 이제 의무 교육 방식으로 한 거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네요. 그러니까 미국도 부유층의 특권을 인정하고 네. 부유층을 심지어 존경하기도 하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면서 박수받고 싶어하는 본능을 활용해서 네. 그들의 돈을 끌어내면 그리고 그걸 교육에 투자하면 그게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방식인데 뭔가 감정적인 문제가 있겠네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특히나 또 이제 이런 대학이라는 공간이 갖는 어떤 의미 네. 그리고 또 어느 대학을 나왔다. 가 중요하니까. 이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고 그 이후에 어떤 신분 이동이 상대적으로 덜한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돈 주고 들어왔어? 돈 주고 이걸 땄어? 라는 거에 대한 어떤 이제 국민적인 동의 여부는 좀 별개로 만만치 않은 문제가 있죠. 실제로도. 고민거리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별개의 이슈이긴 한데요. 여러 가지 세습의 문제와 이제 그 기부금 입학을 어떻게 볼 건지는 네. 이제 논리적으로는 좀 별개 문제로 봐야 되는 거죠. 다 이어진 얘기긴 한데 뭐 최근에 저도
SNS에서 비슷하게 본 글 중에 자본주의는 축복을 불공평하게 나눠주고 사회주의는 빈곤을 공평하게 나눠준다.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고픔을 선택할 거냐, 배 아픔을 선택할 거냐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혼합 경제가 중요한 거죠. 잘 섞어야 되는데. 네. 어설프게 섞다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수정 자본주의라는 게 다르게 표현해서 혼합 경제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그래서 축복을 불공평하게 섞는 거와 빈곤을 공평하게 섞는 거를 섞는 거가 중요해지는 거죠. 실제로는. 알겠습니다. 오늘은 계층의 이동성이 중요하다. 양극화 그 자체, 네. 소득의 격차 그 자체, 자산의 격차 그 자체보다는 그거는 벌어져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면 꽤 괜찮은 수 있다. 미국이 그렇잖아요. 네. 미국은 벌어져 있지만 이동성이 강하고 북유럽은 벌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동성이 떨어져 있는 나라 중에 뭐가 좋은 건지는 뭐 각자의 판단의 문제지만 그러기 위해서 교육의 중요성을 네. 잘 정리해 주셨네요. 뭐 2%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좀 덧붙이실 말씀이 있습니까? 네. 뭐 드렸던 이야기를 그냥 마무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무엇을 도와줄 것이냐의 음. 원리는 연구자들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제국의 변화와 링크되도록 도와주고 세계화랑 링크되도록 도와주고 기술의 변화랑 링크되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예. 그리고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게 제일 좋은 건데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데 그것은 결국 교육과 연동되어 있다. 그래서 교육은 좁은 의미의 교육으로 보기보다는 기업의 역할이라든가 사회적 역할을 포함해서 넓은 의미의 정부, 대학, 기업과 연계 이들 모두를 좀 광의의 교육 관점에서 봐서 교육 관련된 개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것이 결국 계층 사다리 정책의 본질로 볼 수 있다. 본질 및 어떤 정책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은 예전과는 달리 굉장히 고퀄리티 교육이고 그렇죠. 돈 많이 드는 교육이고 상향 이동이 가능한 것이어야 되고 네. 특히나 청년의 경우에는 평균 수명을 약 한 90세로 놓고 볼 경우 예. 현재 84세 정도 되거든요. 평균 수명을 90세로 놓고 볼 경우 현재 30세인 청년이 있다라면 앞으로 60년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 문제이기 때문에 미래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 그것이 중요한 거지. 지금 당장의 어떤 현금 일부 물론 이제 이러저런 중간에 조건부 결합 정책 결합은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지원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네. 게 이제 계층 사다리 정책의 본질이기도 하고 어떤 청년과 연동된 교육 정책의 본질이기도 하고 이런 측면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점점 더 어렵습니다. 이래서 아마 선진국이 되면 네. 양극화가 심해지는지도 모르겠어요. 평등을 위해서는 예전에는 골고루 라면을 끓여주면 되는데 지금 그거 가지고는 아니고 꽃등심을 골고루 나눠줘야 되니 이게 얼마나 돈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까? 라면도 잘 끓이면 맛있긴 합니다. 네, 라면을 잘 끓이는 걸로 네. 오늘 일단 마무리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보죠. 최병천 신성장 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